근데 아까 제가 고려 노래는 어쨌든 작품으로 보지 말고 텍스트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드린 적 있죠. 그런데 뭐 텍스트 다 아시겠지만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우리가 시를 그렇게 날줄과 시줄로 해서 짜는 이제 짜내는 직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의 천이 날줄과 시줄로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이어서 배틀에서 이렇게 짜내듯이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의 어떤 그 착종체 그러니까 막 그 이쪽 종횡으로 이렇게 그 짜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코드가 변환을 하면서 서로 간에 착종을 해 나가면서 서로 변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면서 변환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텍스트죠. 그러니까 작자가 만들어낸 단 하나의 어떤 그 결정된 하나의 그 구조가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진 복수성의 실체가 바로 텍스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 노래를 작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이상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작품에 비해서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첫째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다양성, 개방성, 복수성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계열체와 통합체라고 하는 건 계열체하고 통합체가 서로 종횡으로 짜여가지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직물과 같은 것이 이제 텍스트죠. 그래서 항상 시경도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또 고려 노래도 해석에 따라서는 다양한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품보다는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독자들이 어떤 그 독해 방법이라든가 또는 기호 체계 자체에 의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어떤 그 찾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호의 표현과 내용의 새로운 어떤 그 결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텍스트라면 고려 노래 특히 동동도 텍스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원래 노래였고 뭐 소설은 이야기였다는 건 아주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기록되면서 이루어진 텍스트는 결과적으로 말문학이냐 글문학이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속성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전문학 텍스트에서 말문학과 글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표기 측면에서의 어떤 복합성, 그 다음에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복합성, 이것은 고전문학, 특히 고전시가 텍스트의 분석을 사실은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고전시가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그 이중적인 성향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 속가 또는 고려 노래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텍스트로 보고 동시에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콘텍스트라든지 또는 그것과 교유하는 상호 텍스트,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 텍스트적인 어떤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무궁무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가 작품이다 또는 고려 소교 작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그 단어 몇 개만 해석을 해나가면 그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음악에 올려 불리고 동시에 어떤 춤이 추어지고 또 어떤 무대에서 이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어떤 복합 예술적 복합성이라든가 또는 개방성이라든가 또는 이런 거 또는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고려가요의 의미들은 새롭게 창출될 수가 있다 하는 고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과연 이 텍스트를 전제로 할 경우 고전 시가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학예술인가 아니면 혹은 예술 혹은 문화론적 대상인가 문화연구인가. 그래서 이제 문화연구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전 문학자들이 그 저지르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어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 연구한다. 문자로 되어 있는 것, 문자가 이야기하는, 문자가 지시하는 의미 안에서만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의 범주를 극히 제한하는 것이죠. 만약에 고려 속가를 연구하는데 고려 속가가 기록된 문자만 가지고 이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게 확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려 속가를 텍스트의 관점에서 콘텍스트와 상호 텍스트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융합적이고 복합적이고 개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무수하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학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론적으로 이제는 국문학 연구라든가 우리 문학 연구가 확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분석에 그치지 말고 그 자체가 어떤 우리 삶의 그 당시에 고전이면 그 당시 삶의 어떤 그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론적 산물로 우리가 본다면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선배학자들은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너무 문자, 우리 말, 우리 글자.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무슨 문학 논문이야 하고 타박을 주기 일쑤죠. 저도 몇 번 그거를 시도했다가 지도 교수님한테 한데 뒤통수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문학 논문이 이 지경이냐고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그런 어떤 그 혁명을 스스로 이루어내야 된다. 어떤 우리가 고정관념을 사실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접 분야인 음악 텍스트와 정제 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하나로 융합된 텍스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콘텍스트로서 당대의 예술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학 정제들의 표현 원리가 상호 텍스트적 연관을 맺게 된 것이죠. 현재 당대의 정제들이 대부분 표현 원리가 대부분 당학 정제들이 지금 조선조의 어떤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재현되어 있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재현 정제를 통해서 고전 시대의 그 문화적 분위기를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제 연구가들이나 또는 음악 연구가들, 무용 연구가들도 문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도요시해. 그 뭐 문학이라는 것이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은 음악이나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확대될 수가 없다. 지금도 우리가 현대 뭐 오페라라든지 말이죠. 또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또는 뭐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르로 우리 고전 문학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저 문학이니까 그저 글자로 되어 있는 그 텍스트만 열심히 판다. 그러니까 다른 텍스트에 근데 음악 텍스트라든가 무용 텍스트와의 상관관계라는 이것을 전혀 우리가 못 봤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살려내기도 힘들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 복합성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길만이 고전문학 연구의 파행이나 교육의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 그 노랫말 텍스트로서의 동동, 그 다음에 그 콘텍스트로서의 동동 음악이라든가 동동 무용 또는 그 본질이 파악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대방 다른 분야의 어떤 그 텍스트 성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만족스러운 대답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선어가 뭐냐면, 선어는 당학 정제에서 서왕모를 비롯한 신선들로 분장해서 등장한 그 가기들이, 여기들이 임금에 대해서 수와 복을 빌어주는 말, 그것을 이 동동도 말하자면은 동동에서 본받았다, 본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과연 동동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동동을 보시면 제가 이제 게을러 가지고 그거를 깜빡하고서 이제 PPT로 만들지 못했습니다만은, 동동의 가사를 보면 맨 처음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월사에서부터 12월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죠. 그건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서사에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덕을한 곤배해봤자고 덕을한 림배해봤자고 덕이요 복이라 오늘 다사라우소이다,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곤배 림배란 말을 이제 학계에서는 뭐 앞뒤로 림배를 앞으로 곤배를 뒤로 이렇게 해서 복은 앞으로 받잡고 덕은 뭐 뒤로 덕은 앞으로 받잡고 복은 뒤로 받잡고 덕이요 복이라를 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분명한 송도지사죠. 송도지사이면서 아까 말한 선어하고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12월 4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거는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송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 선어가 바로 그런 당학정제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그 여기가 임금에게 수와 복을 축소하던 그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궁하죠. 답변하기가. 저도 그런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란말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어느 논문에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요. 서사는 말하자면 전체적인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내포라고 하는 것이 외연과 내포의 이중 구조가 아닌 오히려 외연만으로서의 분명한 송도지사를 서사에서 얘기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월사에서부터 12월사까지는 각 계절에 맞는 이야기를 빌어다가 내포적으로 송도의 어떤 그것을 노래했다. 송도의 주제의식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내포를 달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반박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걸 뭐 저는 패러프레이즈라든가 또는 은유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어떤 따라가고자 하나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자아를 자꾸 확대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 또 임금은 상대방은 너무 높고 자기는 너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을 한없이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갖다 높여주고 수와 복을 빈다고 하는 어떤 초장의 이제 서사의 분위기가, 뒷구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걸 저는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 이제 자신감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계절제의 노래라기보다도 계절제의에서 모티프를 따오긴 했으되 거기에 표면과 외연과 내포를 그 송도의 의미로 담아가지고 거기다 부른 그 노래가 바로 동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좀 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송도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동동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 보면은 뭐 풍입송이라는 노래도 이미 송도의 노래를 송도의 뜻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풍입송 같은 경우는 뭐 연애 절차에서 사용되던 당학이 수입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고 동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당학을 본떠서 만든 소각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려조의 고려사 악지에는 무해라든가 무고라든가 동동이라는 그 세 텍스트만 올라 있지만은 이것이 조선조에 와서 이루어진 그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략하게 세 작품만이 거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왜 무해가 거기 들어가 있고 무고가 들어가 있고 동동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표적인 노래 셋만 이게 실어놓은 게 아닌가. 세 작품밖에 없었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조에 들어와서 편찬자들이 의한 하나의 그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송도지사라고 하는 거 과연 헌선도에서만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오양선이라든지 헌선도 오양선이라든지 또는 뭐 포구락이라든지 여기에 다양한 그 사문화 형태의 악장들이 가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동동이라든가 또는 뭐 무고라든가 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그 당학 정제에서 이야기하는 각 그 분야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그 표현 그 모티프라든지 또는 그 표현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오지 않았겠는가. 자, 그런데 당학과 소각을 막론하고 반드시 고려 정제들은 임금에 대한 송도나 축수로 귀결이 되지요. 그리고 정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그걸 보았나요? 그 동동의 그저 동영상 안 봤죠? 네, 안 봤습니다. 지금. 그 한번 보고서 얘기합시다. 네. 음악 소리 안 들려요? 음악 들립니까? 지금 현재는 음악 소리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가 없어요? 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응. 아직까지 음악 소리라기보다는 딱딱 준비 소리 정도로만 들립니다. 어유, 음악 소리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조금 뒤로 당겨볼까요? 네, 한번.
자, 이제 이만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쉴까요, 선생님? 예.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무대까지 보면, 이 무대는 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복원한 거지만 옛날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직접 춤을 추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엎드려서 꾸렵져서 노래 부르겠는데, 지금은 뭐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녹음을 썼는데요. 우리가 직접 그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원래 그 텍스트를 보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비판도 받아야 할 거고. 자, 그런데 그 텍스트의 생산과 요통 전승이라고 하는 면에서 분명히 그 고전 시가는 현대시와 같을 수가 없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는 꼭 현대시를 보는 관점으로 고전 시가를 보는가.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시간만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온다고 현대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라든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에 오면은 현대시와 반드시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시와 같을 수가 없다. 물론 고전과 현대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도 단절 없이 이렇게 이어져온 건 사실이지만, 텍스트의 상황만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가창된 것이 고전 시가의 일반의 속성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음악이라는 분야가 끼어들고 노래가 나올 경우 춤이 따라 나올 가능성이 크죠. 구어체든 문어체든 기록 중심의 현대시와 달리 고전 시가는 음악과 무용이라는 분야가 더 붙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자체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시와 달리 고전 시가는 문화 연구나 문화 학습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문학의 어떤 존재 방식, 고전 문학의 존재 방식의 어떤 그 특수함, 그거에 주목을 함으로써 고전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인식하자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자는 것.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자면은 문화 교육보다는 사실은 문화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좀 더 고전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는 문화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좋고, 연구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다 문화적이고 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동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그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다양하게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로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여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전 시가는 동동을 비롯해서 고전 시가는 매우 대화적일 수밖에 없다. 대화적일 수밖에 없다. 이 대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텍스트로서의 나가 다른 텍스트를 자꾸 보면서 그 텍스트를 담기도 하고 또 다른 텍스트가 나를 담기도 하고 그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 대화적일 수밖에 없고 노랫말 텍스트 동동의 결국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적인 화자가 다양한 표층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임에 대한 사랑 또는 임금에 대한 충성 또는 송도, 송축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임금에 대한 송도라든가 송축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면서 목표이기도 하고 그것은 텍스트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시문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또한 다시 콘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제라는 콘텍스트와 만나가지고 즉 무대예술과 만나서 보다 복합적이고 생산적인 텍스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는 독자를 떠난 텍스트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독자야말로 절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콘텍스트라는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에 따른다면 텍스트를 수용하는 교육의 대상자들 또는 연구의 어떤 소비자들 진정한 의미에서 콘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동의 논문을 쓴다라고 할 때 과연 기존과 똑같은 어떤 우리가 어떤 어휘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또는 전체 주제적인 주제 파악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선적인 데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은 이 독자들이라든가 또는 연구 소비자들의 어떤 기대 지평을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콘텍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하게 동원을 해야 될 것이고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다시 텍스트로 회귀하는 상호 텍스트적 읽기라든가 상호 텍스트적 그 분석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매우 개방적이고 또 매우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아까도 그 동영상에서 이제 보셨지만은 그 다양한 동작들이 나옵니다. 그 동작들 하나하나가 그냥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매우 섬세하면서도 치밀한 어떤 그런 의도하에 구도하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무용 텍스트라든지 또는 음악 절차가 얘기하는 악곡의 텍스트라든지 또는 그 노랫말의 시문법을 골반으로 하는 노랫말 텍스트라고 하는 것. 그건 서로 간에 하나로 뭉쳐지지만 또 다른 텍스트와 아까 본 당학이라든가 그런 텍스트와 상호 텍스트적인 연관을 이제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동동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고전 문학의 텍스트이기도 하고 또 동동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무대의 어떤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전 문학 그대로 나타나죠.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이 다 노래로 된 것들이죠. 사실 우리의 가사까지도 노래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노래되지 않은 고전 시가의 텍스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되었고 또 노래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텍스트들이 바로 고전 시가의 텍스트들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해야 되냐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음악은 분명한 노랫말 텍스트의 콘텍스트죠. 그리고 또 고려조나 조선조의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부르는 게 아니고 민중 노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든 궁중의 지배계층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록 어떤 민중적인 요소가 내용적으로 약간 분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송도 문학이었고, 그 송도를 아주 멋지고 미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했는데, 거기에 뭐 신선사상이라든지 또는 신선사상의 근본을 두었던 중국의 가무희를 받아들여서 그 정제를 만들었고, 그 정제를 모방을 해서 또 만들었다든지. 그래서 고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고려 특히 소각 가사, 속가라고 하는 것은 고려 당학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고려 당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당학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음악 문화를 그대로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나름의 것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 나온 것이죠. 그럼 왜 그러면은 고려조나 조선조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런 음악이라든가 또 문학 또는 뭐 그런 거, 노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정치 외교적 관점에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원나라 이제 송나라와의 어떤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원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뭐 금나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많이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음악이나 악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중국이 가무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악장에서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상은 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나라에서 원나라가 등장했을 때 송나라와 원나라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아주 모범적이면서 가장 권위를 가진 어떤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시경이었다. 시경을 가지고 우리가 악장을 만들거나 또는 뭐 공식적인 어떤 음악 가사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아무도 이제 그걸 가지고 탓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동아시아의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 정착이 되어 있었고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 개별 민족 단위의 특성이라든가 개성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려의 특히 고려 말기에 그 집권자들이라든가 조선 초기 집권자들이 가장 그 역점을 뒀던 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 노래나 우리의 의례 문학, 의례 음악을 보편화시키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표준화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중국의 음악을 모방을 한다든지 또는 시경을 갖다가 그대로 조수를 해서 수리부작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 악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악장을 보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시경 텍스트를 가지고 모방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갖다가 전제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특히 얼마 전에 쓴 논문 가운데 이제 고려의 태묘악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 구를 빼고는 다 시경의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짜깁기를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지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 당시 문사들이
지을 수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중국의 시경에 가장 좋은 구절들을 따다가 이렇게 해놓았느냐.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거는 공자의 권위라든가 유교 문화의 권위 또는 우리 악장의 표준화 내지는 보편적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중세 정치의 중세의 어떤 보편주의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냥 저 동쪽에 처박힌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쨌든 중국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정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이제 조선조에 들어가면은 좀 더 조선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변모를 합니다. 이 노래들 음악도 그렇고 음악은 물론 고려를 통해서 받아들인 당학을 그대로 이제 계승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세종이라고 하는 걸출한 임금이 등장을 해서 음악을 완전히 쇄신을 하죠. 음악을 쇄신할 뿐 아니라 그 악장도 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악장 쇄신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용비어천가라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 용비어천가도 보면은 기본적인 발상은 시경의 것을 그대로 이제 계승을 한 거죠. 다만 고려 때처럼 그냥 그 문구 자체를 시경의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놓는 수준은 이미 예, 넘어섰고 그래서 조선조로 가면은 확실히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떤 악장 제작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면서 우리 노래 자체도 일반 민간의 노래 자체도 사실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고 곡조 자체가 매우 다양화해지고 조선조로 오면은 특히 표방하는 것이 예약 문화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그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관인 말고 일반인 가운데서도 음악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음악의 민간 음악의 장르들이 그 악곡의 아주 분화와 함께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조선조 후기에 가면은 이제 가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되고 그 가곡에서 이제 시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가곡에서 이제 한 분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음악사에서 보면 뭐 아주 마이너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곡이 엄청나게 분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서 그 많은 노래들이 나오고 신번 아까 신번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신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곡이 이제 17세기쯤 되면은 이제 뭐 가곡의 만대엽, 중대엽도 사라지는 그런 때죠. 삭대엽도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분파가 되고 그 변모가 되는 음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대중들에 의해서 소비가 많이 됩니다. 음악이 대중들의 소비가 되면서 그에 맞는 그 가사들이 또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 가사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른바 시조라고 하는 것들, 이 시조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시조가 시조창만으로 불린 것이 아니죠. 그 이제 가옥창으로 불렸기 때문에 가옥창으로 불린 역사가 훨씬 더 길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조라는 명칭이 이게 맞느냐에 대한 어떤 그 반성도 사실 우리 자체내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평시조니 뭐 이런 여러 가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개념 정립 같은 것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텍스트의 관점에서 콘텍스트라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어디에 문헌에 실려 있는 그 문자적인 텍스트가 완전히 고정된 확정된 하나의 정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정본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모르겠어요. 그 시조 대전도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심재현 선생님이 그 시조 대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재원 선생님의 그 시조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조 작품을 딱 제시를 하시고 그 밑에 각 텍스트마다 다른 각 그 가집마다 다른 그 약간씩 다른 텍스트를 전부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연구자들이 품을 많이 들어줬죠. 그걸 이게서 이런 문구가 말하자면 이 가집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됐구나. 그래서 이게 표기마다 약간씩 다른 그 텍스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뒤에 정본시조대전이라는 걸 또 내셨어요. 그래서 그 정본시조대전이라는 게 뭔가를 보았더니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이것이 꼭 확정된 말해서 정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내셨는지 아니면 후학들이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정본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이본을 혹시 정본으로 착각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노래도 약간씩 실린 문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럴 때 왜 달리 그걸 기록해 왔을까? 예컨대 뭐 시조라고 하는 것도 17세기 한 사람하고 18세기 한 사람하고 다르게 해놓았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정본의 문제, 사본의 문제, 이 이본의 문제들은 앞으로 꾸준히 이제 제시가 될 거고 그거는 사실 논의가 끝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호 텍스트라고 볼 때 그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어떤 그 주고받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밝힐 수 있다면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텍스트에 정보는 없다. 늘 텍스트는 변하고 그 다음에 바뀌고 개방되고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섞이고 하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본으로 지금 텍스트의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가지고 특히 뭐 우리 문학뿐 아니고 음악과 무용까지도 해서 무대 예술까지도 합쳐서 보아야 비로소 그 텍스트의 가치가 밝혀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동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고전의 노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텍스트의 관점에서 더 보아야 비로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 고전 문학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얻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현대에 와서 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변모할 때 그럴 때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작품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모시키는 것보다는 텍스트에서 또 새로운 텍스트로 나아가는 텍스트 창조에 어떤 힘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전 시가에서 중시해야 될 개방성과 다양성과 또는 그 확장성 뭐 이런 어떤 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혹시 말씀을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실 분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